네, 계속해서 업종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그 한경 비즈니스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되셨는데 축하 말씀 전하면서 업종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상반기 K푸드 워낙 뜨거웠던 거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테고 하반기 들어서 좀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상반기 좀 가파른 상승 이후에 좀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좀 일시적인 조정으로 생각을 하고요. 추세 전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음식료의 상승은 이제 K푸드 열풍으로 인해서 기존의 내수주에서 이제 수출주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일단 1차적인 관심을 얻었는데요. 이런 부분의 변화 과정이 아직 중반부도 아닌 시작부에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의 해외 수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을 앞둔 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조정이 좀 더 길어진 부분도 있는데 2분기에 역시 좀 해외 쪽으로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습니다. 컨센을 부합하거나 또는 상회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음식료 업체들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해외 비즈니스 여부에 따라서 또 격차가 벌어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원재료비 개선 등의 이슈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음식료 섹터의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음식료주의 상승은 남아있다라고 봐주셨고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변모하고 있고 이제 시작이라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께서 하반기 음식료 전망하신 거 보니까 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자세라고 제목 뽑으셨던데 네. 이게 저출산이 식품 산업에 어떤 변화 가져온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시장 내에 이 음식료 기업들이 내수에 한정된다면 성장은 제한적일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지금 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저출산율은 또 빠르게 하락을 해서 G20 평균을 크게 하회하기 시작했고요. 고령화 비율은 또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서 G20 평균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겪었던 한 37%의 고령화 비율을 훌쩍 뛰어넘는 45% 이상의 고령화 비율을 우리나라는 겪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글로벌 인구의 장기 전망은 지금 80억 명 인구가 103억 명까지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에서 3,800만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망을 반영해보면 향후 장기적으로는 매년 한 0.78% 정도의 인구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인구 감소보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섭취 칼로리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저출산율이 함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칼로리 소모량 감소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푸드 클리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는 해외 쪽으로 성장하는 게 이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 되었고 국내 식품 시장의 규모를 따져보면 출하 금액 기준으로는 약 한 90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데 전 세계 식품 산업의 규모는 약 9천조 원에 해당합니다. 100배 정도의 사이즈고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성으로 카테고리가 형성되어 있고 음식료 시장의 특징은 한번 제품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이 맛과 이 가격, 중독성 측면에서 이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국내 사례를 본다라면 신라면이 지금 40년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우깡이 50년, 실성사이다 70년, 참이슬 100년 이렇게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장기간 자리 잡는 모습을 해외 쪽에서 보여준다면 지금 인구 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생길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칼로리 소모량이 감소가 나타날 수 있고 결국 해외 시장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해외 매출 비중에 따라 기업들 밸류에이션 차이도 좀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해외 비중이 낮은 기업들, 예를 들어 한 10%대에 머무는 기업들은 8배에서 5배 정도 사이에 밸류에이션에 머물러 있고요. 네. 해외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기업들, 주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레벨이 15배에서 20배, 그리고 이제 좀 평균적으로는 12배까지도 올라와 있는 모습이어서 격차는 좀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음식료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정점을 이뤘을 때는 2015년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원재료비 하락이 매년 일어나면서 전년비 원가 개선 효과가 있었고 이 부분이 이익 개선에 기여를 해줬고 또 다행히 이 정권 말기에 레임덕이 오면서 2011년도, 12년도에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 인상에 성공했던 시기가 2011, 12년도였습니다. 이때 가격 인상은 모두 해놓고 11년도, 12년도부터 곡물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 효과를 이제 15년까지 계속 누렸던 거고요. 15년도에는 음식료 섹터의 이제 매출 성장 스토리도 풍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측면에서는 수나리, 허니버터칩, 짜왕, 맛짬뽕, 진짬뽕 이런 제품들이 다 이때 출시가 됐었고요. 당시에는 중국 시장도 성장 중이었고
식자재 유통업, HMR 산업 등 여러 가지 성장 스토리가 풍부했기 때문에 당시에 섹터 밸류에이션이 평균 PER로 25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이러한 모멘텀들이 이제 소멸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디레이팅이 됐고 10배 수준에서 강한 지지를 받다가 최근에 12배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해외 비중이 50% 넘어가는 기업들이 이제 15배에서 2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 비중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섹터의 흐름을 반영해서 전체 밸류에이션이 한 15배까지 한번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12배 상승했고 해외 비중이 50% 이상, 절반 이상 기업은 밸류에이션이 더 높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뭐 특히 K푸드 중에서도 라면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라면 말 그대로 뭐 효자 수출 상품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수출액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5억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고요. 지난해 이제 연간 9억 달러 기록했기 때문에 네. 올해 연간으로 뭐 10억 달러 이상 무난히 수출할 거다. 그렇다면 한 1.4조 원 정도 수출액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라면 쪽은 올해도 전체 수출을 봤을 때 그 성장세가 높은 상황입니다. 월별로 데이터를 보더라도 많은 달에는 거의 전년비 한 40%에서 50% 정도 성장이 나오고 있고 나오지 않는 달에도 한 10%, 20% 정도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라면은 꾸준히 성장이 되고 있고요. 라면 같은 품목은 일단 가격 경쟁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라면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한 2,000원 초중반 레벨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가 가성비 제품으로 인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단 라면 수출로는 지금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은 삼양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이제 농심이 이제 수출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데 농심은 그동안 이제 해외 법인을 증설해가지고 해외 법인을 만들어서 공장을 짓고 증설을 하고 라인을 깔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왔고요. 삼양식품은 거의 100% 수출로 매출을 일으켜 왔는데 삼양식품의 전략이 이제 잘 통하는 이런 좀 현상이 많이 확인이 돼서 농심도 향후에는 좀 수출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해외 법인을 짓기보다는 이제는 수출로 전 글로벌리 대응을 하는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이제 라면의 주요 수출 지역들은 이제 중국, 뭐 일본, 인접 국가, 동북아시아였는데 이제는 미주, 유럽,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여러 국가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라면 쪽은 아직 좀 지역 확장이 여러 개 남아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미국을 넘어서 이제 남미 쪽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각각 라면 시장이 약 1조 원 가량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농심은 이제 미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남미 시장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쪽은 이 카테고리적인 강점들, 가성비 제품, 그리고 글로벌리 보게 되면 약간 이제 국물 있는 면류보다는 조금 볶음면류가 많거든요. 글로벌 식사 트렌드상. 그래서 이런 품목을 고려해서 이제 삼양식품 먼저 불닭볶음면 인기를 끌었다라면 농심은 이어서 이제 신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도모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쪽은 지속적인 증설 이슈,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에서의 신제품 이슈, 해외 쪽에 이미 이제 유통망과 이제 소비자 확보, 브랜드력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신제품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고 있어서 라면 쪽은 증설과 신제품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면류의 원재료비 하락 등 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시장에서 라면의 가격 경쟁력이 높고 수출 지역도 다변화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앞으로는 증설과 신제품 이슈를 좀 체크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식음료 중에서도 뭐 최근 선호주로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을 제시를 하셨던데 먼저 CJ제일제당부터요. 어떤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신 걸까요? 네, 최근에 이제 고물가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까지는 거의 한 7, 8%, 올해는 조금 둔화가 되어서 3, 4%대에 내려왔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이미 두 자릿수 이상입니다. 누적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가 상승 부담을 봤을 때 이 외식과 내식을 나눠서 보면 외식 쪽의 부담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지금 삼겹살이 1인분에 한 2만 원 정도, 평양냉면은 15,000원, 16,000원 이렇게 팔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한 끼 식사 부담이 크고 이렇게 절대 레벨이 올라가 버리면 모두 용인하는 게 아니라 아예 외식에서 이탈하는 소비자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소비자들이 아예 끼니를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식, 가공식품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리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제일제당은 가공식품도 가지고 있지만 조리용, 뭐 소스, 장류, 조미 수요, 조미 제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리 수요까지 대응할 수 있는 가공식품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량 성장이 기대가 되는 회사고요. 외식은 그동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팬데믹이 있었고 리오프닝이 있었고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일시적인 회복 반등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제는 이 저성장이 그냥 고착화돼 버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식의 대체제로서 내식 수요가 올라올 걸로 기대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는 게
CJ 제일제당이다. 국내 쪽에서는 지난해 이제 쿠팡하고도 힘겨루기가 있으면서 온라인 쪽에 좀 고생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온라인 쪽 여러 이제 플랫폼들로 확대되는 부분이 온라인 성장을 도모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해외죠. 해외 쪽에서 2018년도에 슈안스라는 미국의 냉동식품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이 기업을 인수하고 나서 직후에는 좀 고평가 논란 그리고 재무구조 악화 이슈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M&A가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냉동식품 수요는 폭증을 하고 경쟁사들 공급이 부족할 때 슈안스가 성공적으로 공급을 대응하면서 소비자 저변을 키웠고요. 코로나 전후로 비교했을 때 미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식품기업이 슈안스였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은 슈안스 인수 이후에 만두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해서 지금은 50%를 향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피자 역시 슈안스 인수 이후에 슈안스의 그동안 좀 방치했던 브랜드가 리빌딩 되면서 점유율이 지난해는 최초로 1등을 달성했고요. 올해 2등과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쪽은 작년까지는 이제 만두 그리고 피자 중심의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만두 이외의 카테고리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뭐 냉동밥, 상온밥, 치킨류, HMR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전체 성장률이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의 특징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그동안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해외 바이오 사업부, 사료 사업부 등이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쪽의 실적 부진도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라 2분기부터 일부 실적 개선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8월에 CJ 제일제당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식품 쪽은 내식 수요 트렌드 대응을 하면서 수량 성장이 나오고요. 여전히 소비 환경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 카테고리에 대해서 매출 활성화 비용 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성은 다소 가공식품에서 낮을 수는 있으나 해외 바이오, 해외 식품, 사료 등에서 기여를 하면서 상승시킬 걸로 보고 있고요. 해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통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돼지나 닭 사료에 들어간 첨가물들은 시황이 1분기보다 조금 약세를 보이지만 스페셜티라고 해서 고마진의 제품들 비중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 셀렉타와 같은 이 기타 사업부의 업황이 정상화되면서 바이오는 전년비 증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료 역시 베트남 돈가가 중요한 상황인데 베트남의 돼지열병 때문에 이 축산 공급이 확대되면서 일시에 가격이 눌렸던 게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축산 시설 회복으로 인해서 사료 부분의 실적도 2분기에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제당은 2분기에는 실적 컨센에 좀 부합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CJ 제일제당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할 수 있다. 해외 바이오와 사료 부문에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토픽으로 꼽아주신 게 풀무원. 뭐 네. 해외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이것이 구조적인 변화다. 앞으로 뭐 수익성이 계속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건데 그 이유는 뭡니까? 풀무원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한번 해외 실적이 BEP를 기록하면서 네.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해외 법인이 이제 숫자가 많이 안 좋을 때는 연간 한 400억에서 600억까지 적자가 났었는데요. 이쪽이 돌아선다라면 전체 영업이익이 2배로 증가하는 이런 효과를 냈었기 때문에 풀무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한번 BEP를 기록하고 나서 시장 관심이 높았지만 21년도에 다시 마이너스 200억 적자 전환했고요. 22년도에 마이너스 400억, 23년도에 마이너스 200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내내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과도한 증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주, 그다음에 중국, 다시 미국으로 이어지는 공장 증설 때문에 공장 증설 기간 동안 부족한 물량들은 이제 수출로 대응을 했는데 이 당시에 해상운임이 올라가면서 물류비 부담이 커졌고요. 그리고 현재 공장이 늘어나면서 이 감가비가 늘어난 부분도 실적에 악영향을 좀 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난해 11월로 미국의 이제 면 공장인 길로이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증설이 제한적이고요. 지난해 완료된 공장 증설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1분기에 해외 쪽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2분기에 계속 지속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해외 쪽에서의 매출 성장인데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풀무원의 1분기 해외 쪽의 턴어라운드 깜짝 실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내내 지속성이 있으면서도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전체 해외 법인이 좀 흑자 전환도 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풀무원 해외 공장 증설 기간에 비용 증가로 좀 실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해외 매출 성장이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음식료주는 뭐 중장기적 실적 성장에 따라서 주가 우상향할 가능성 높다. 뭐 이런 의견들 많은데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원재료일 것 같아요.
K푸드란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매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스토리라면 당장의 실적 영향을 주는 것은 원재료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보게 되면 지난해부터 이제 내려왔던 곡물가가 레깅 타임을 두고 반영되는 게 올해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겁니다. 음식료 업체들의 곡물 가격 레깅 타임은 곡물가는 한 6개월 정도, 환율은 3개월 정도의 레깅 타임이 있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지난해까지는 전년비 뭐 20%, 30% 이상 부담이 올라오는 시기였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비 거의 보합 정도에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다가 올해 3분기부터는 YOY로 10% 이상 이제 곡물가 투입 원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이 일단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 될 텐데 하반기 이제 곡물가 전망이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 뭐 기상이변 이슈는 많지만 가장 큰 기상이변 이슈로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를 살펴보면 엘니뇨 지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내내 좀 이어지다가 꺾이고 있습니다. 꺾여 내려가서 하반기 중에는 라니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기간에 보시면은 이제 2분기, 3분기 미국의 작황이 중요한 시기에 라니냐 전환보다는 좀 중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기상이변에 따른 곡물가 영향 크게 없이 지나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의 옥수수 소맥 대두 작황 역시 전년보다 적게는 10%포인트, 많게는 20%포인트 이상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양호한 작황에서 추가적인 곡물가 하락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식품업체들의 실적 개선에도 3분기부터는 이제 원재료비 효과가 반영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어쨌든 원재료비 하락이 실적의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하반기 음식료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 쪽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러면서도 지역으로는 미국, 유럽 등 이제 신규 지역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CJ 제일제당과 이제 풀무원 좋게 보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라면 쪽도 수출 데이터 그리고 하반기에도 원재료비 하락가 나오기 때문에 라면 쪽은 삼양식품, 이어서 농심까지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해외 쪽 비중이 높은 기업들, 미국과 유럽 시장에 수출이 많은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라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유통주도 뭐 잠깐 얘기를 해보겠는데 유통주 같은 경우는 좀 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유통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주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섹터 전체로 계속 코스피 내 시총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소비 환경 자체로는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되어 있고 여기에 소비자들은 실질 소득 감소, 가처분 소득 감소를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올해 2분기까지도 소비자들의 이제 지출 증가가 소득 증가를 뛰어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계 흑자 규모액은 줄고 있고요. 이런 소비 경기 악화가 1분기보다 2분기에 좀 더 두드러질 걸로 보고 있어서 2분기 여러 업체를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편의점, 백화점, 마트, 면세점까지 대부분 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유통은 좀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인 좀 대안이라면 편의점 정도가 여전히 좀 불황형에 강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소비자 트래픽이 늘어나고 마트의 장보기 역할을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편의점이 좀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통주 하반기에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조언을 해주셨고 그나마 뭐 투자를 하겠다면 편의점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정욱 메리츠증권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